자, 계속해서 21번 사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지 않은 체크하고요. 기억번에 취소 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이를 피보던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때 피보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것도 보존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번, 네, 옳지 않다. 니은번, 사행 이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목적물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렸는데, 이게 사행위 당시에 지금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 제도가 책임재산 보전 제도인 거잖아요. 나중에 선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사행위 후에 생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제할 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다. 디귿번, 사행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 회복으로 현물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취소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우리 이 취소 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채권자 취소권 파트가 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봐두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22번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에 미리 저당권 등기에 그 대비를 부기하지 않은 피담보 채무의 보증인은 저당물의 후순위 근저당권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게 이 대위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대비의 부기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저당권의 후순위 저당권자를 취득한 제3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한테 이 대위를 하려면 원래는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해야 되지만, 이게 변제하기 전에 그랬을 때 이 제3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잖아. 이미 대위한 뒤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때는 대위의 부기 등기가 필요 없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인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 상환에는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이게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관계죠. 근데 우리 보증인하고 똑같다.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게 대위할 수는 있는데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에게 대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 틀렸다. 그래서 3번은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3번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보자면 정답 3번인데, 채권 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후 그 피담보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양도 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는데 이미 변제로 소멸됐어. 그래도 채권 양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양수금 지급 청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채권 양도 받은 사람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24번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인수인 병으로하는 채무 인수 등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정답 2번 을과 병 사이 합의에 의한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
병이 그에 따라 자신의 출연으로 을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갑의 채권을 법정 대비할 수 있다. 병이 이행인수를 한 사람이죠. 이행인수인인데 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상권이 생기면서 그걸 확보해주기 위해서 법정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번 맞는 설명. 1번 보시면 을과 병 사이 합의에 의한 면책적 채민수가 성립하는 경우 면책적 채민수가 있네요. 갑이 을 또는 병을 상대로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채민수의 효력은 발생한다. 이게 채무자와 을 인수인 사이에 채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갑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하지 않더라도 틀린 거죠. 3번 을의 의사에 반하여 갑과 병 사이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민수는 무효이다. 근데 중첩적 채민수는 을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어도 가능한 거죠. 면책적 채민수에서는 안 되지만 이 면책적 채민수하고 구별해야 된다. 중첩적 채민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무를 원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4번에 을과 병 사이의 합의에 의한 면책적 채민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이걸 면책적 채민수가 아니라 중첩적 채민수로 본다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X. 5번 을의 부탁을 받은 병이 갑과 합의하여 중첩적 채민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과 병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이게 을의 부탁을 받은 병이 이 중첩적 채민수를 했을 때 그들의 관계는 을과 병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아니고 그냥 연대 채무다.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연대 채무가 된다. 근데 만약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면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는 거죠. 근데 을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보시면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5번 보시면 손해배상 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일 때는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과실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고의일 때만 상계가 금지되는 것이고 중과실일 때는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상계 금지와 관련해서 수질압류고지 이렇게 말하죠. 수질압류고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된다. 인데 과실, 중과실은 아니라고. 자, 이렇게 되시고 26번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보자면 이번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이게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민법은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에서 철회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청약의 구속력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제 해석상 도달 전이라면 효력이 생기기 전이니까 처리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미리 유보를 해놨어.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는 처리할 수 없다. 구속력이 있다. 3번 민법은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은 도달이 아니고 발신주의 이렇게 되죠. 격승발 이렇게 말한다. 4번에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되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틀렸다. 네. 그래서 4번 X가 된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청약의 유인이 될까요?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해서 봐야지 되죠. 청약의 유인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아파트 분양 광고가 청약의 유인인 경우 피유인자가 이에 대응하여 청약을 하는 것으로서 분양 계약은 성립한다. 청약만 했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청약의 유인은 그야말로 청약하게끔 유인하는 것이지 청약이 아니잖아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번 틀렸다. 자, 27번. 계약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보시면 2번 목적물이 타인소에 속하는 매매계약은 이게 소위 말하는 타인권리 매매가 되죠. 타인권리 매매가 되는데 이게 원시적 불능인 게 아니야. 이것도 유효다. 다만 이제 이걸 이전해 주지 못하게 되면 이전 불능이다 이렇게 되면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담보 책임을 진다. 네. 그래서 2번 정답이다. 그 다음에 28번. 동시행위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동시행위 항변권과 관련해서 5번 보시면 동시이행 항변권에 따른 이행시제 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해야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행시제 책임이 면제되죠. 근데 그건 행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런 효력이 생긴다라고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게 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행치가 안 돼.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죠. 위법성을 없애버리니까 이행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또 이게 상계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자동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상계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행지치가 안 되고 상계할 수 없어. 네. 이런 문제로 전개가 된다. 자, 29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닌 거, 옳지 않은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4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시에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제3자가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는 게 권리 발생 요건이 되죠.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낙약자한테 하면 되죠. 요약자에게 할 것은 아닌 거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낙약자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네, 됐죠. 그래서 4번,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합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합의해지. 여기서 기억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에 청약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원래 이 사직원 제출에서 도달하면 구속력이 생겨서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아직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야 그냥 근로자를 보호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니은번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행위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니은번 맞죠? 네, 니은번 맞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이자를 가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게 합의해지,
합의 해제는 해제 해지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제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추 적용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이자 문제는 안 생겨. 손이 X, 손이 S 이렇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디귿번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31번. 상대 부담 없는 증여계약의 법정 해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정답이 5번인데 증여 목적물의 증여자가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을 때 우리 증여에서는 담보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죠. 담보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 부담부 증여에서는 부담의 한도에서 유상성이 인정되니까 담보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자가 있는 걸 알고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알지 못하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담보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들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일 때 해제할 수 있죠. 또 수등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 또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 있는 수등자가 그 부양 의무를 불이행할 때, 이럴 때도 해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죠. 네, 31번. 자, 32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1번. 매매 일방 예약이 행해진 경우 예약 완결권자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이게 예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계약이 있는데 매매 예약에서는 이걸 일방 예약으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약 완결권자가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하면 바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1번이 맞다.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가 아니고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하죠. 3번에 경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에서의 채무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3번도 X다. 4번에 매매 계약 후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이게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매수인에게 귀속될 때도 있는데 그건 대금을 지급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5번에 부동산 매매 등기가 이루어지고 5년 후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는 매매 등기 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게 매매 등기와 동시에 5년 후에 환매권 보류 등기를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틀렸다. 우리 환매 등기와 환매권 보류 등기를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매매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5년 후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자, 33번.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위임계약인데 여기서 디귿번 보시면 위임계약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관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게 위임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선관주의죠. 선관주의로서 무상일 때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억번, 수임인이 대변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채권을 대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죠. 원래 우리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 그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때. 그런데 이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때는 그러니까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때는 무자력을 요건으로 할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수임인의 대변대 청구권인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근데 위임계약은 상호간에 해지의 자유가 있어요. 해지할 수 없다. 틀렸다. 당사자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지 되죠. 그 차이만 있고 해지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니은번 X다. 34번 고용계약.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근데 이제 고용계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게 원래는 사실 민법 시험에서 이 고용계약이 나온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다만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고용계약이 또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올해 한 번 냈다. 그렇다고 해서 민법 공부할 때 민법편에서 막 고용계약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노동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걸로 충분하다. 그런 차원에서 34번 문제도 그냥 알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5번 정답이 되는데, 보시면 옳지 않은 것. 관행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도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는 사용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관행상 다 이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야. 그러면 보수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지. 약정 안에 또 간죠? 말도 안 된다. 그 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이게 전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없더라도 틀렸고. 디귿번 고용기간이 있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고용계약상 의무에 중대한 의무 있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계약상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를 포함한다. 라고 이렇게 봐야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근데 어쨌거나 노동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네, 거기서 자세히 공부를 하니까요. 자, 35번.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 3번. 도급인이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수급인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하는 보수액에 대해서 동시행관계가 인정돼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액에 상하는 것만 그런 거야. 나머지 보수액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 손해배상액에 상하는 보수액만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 나머지까지는 아니야. 자, 이렇게 두시고 36번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여기서 4번 여행의 중단 하자로 인해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을 여행 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누린 게 있어. 그거는 돈을 내야지 돼. 이 말인 거죠. 네, 그게 4번이 맞는 설명. 근데 이 여행계약도 이제 원래 우리 민법에 없던 제도인데 민법이 개정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한번 냈었어요. 항상 이제 법이 개정되면 그 부분을 시험에서 물어보고자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냈다고요. 냈는데 다만 요게 또 계속 나오느냐? 요건 별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40문제 시대가 돼서 15문제나 채권 강론에서 내려고 하다 보니 요 문제도 한번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자주 내면 이제 문제 수가 많아지면 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1번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야지 되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다. 물론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겼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2번 여행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해 약정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다른 관습이 있더라도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여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정이 없어.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관습으로 간다. 예, 관습으로 간다. 관습이 없을 때 여행 종료 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여행 하자에 대한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여행자는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면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여행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여행자에게 유리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그랬는데 우리 여행계약편이 이제 민법 속에 원래 우리 민법 제정할 때는 없다가 들어간 이유가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규정을 강행 규정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강행 규정은 어쨌거나 약자인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합의가 여행자에게 유리하면 효력이 없다고 할 게 없는 거지. 유효다 이 말인 것이다. 불리할 때 무효가 되는 거지 유리한 건 문제 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37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차와 관련해서 4번.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 네, 우리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해지 통보를 하면 6.15가 되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했을 때 부동산일 때는 1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다 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했을 때 1개월, 동사는 누가든지 간에 5일 이렇게 되죠. 6.15 이렇게 된다. 6.15. 그래서 4번 정답이다. 그 다음에 38번.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 여기서 3번에 보시면 사무관리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 의사가 있어야 되죠. 의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꼭 표시가 되지 않았어도 상관없어. 표시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되어야 한다는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정답이다. 자, 39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 봐보면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기억번. 법적 자기 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의무자가 그 자기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 몰랐어요. 그러면 불법행위가 안 되겠네. 성립한다는 것이다. 자기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어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들인데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다.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런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인 것이다. 그 다음에 니은번.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일 때만 될 건데 아니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니은번 틀렸다. 디귿번은 유명한 이제 법조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0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우리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설명인데 일단 보시면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금의 이행으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그 금전은 받은 날부터 가산하는 이자의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갖는다.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원상회복금은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기억권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민법 제742조 의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위 말해서 악의 비치 변제죠. 악의 비치 변제가 되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몰랐다면 그게 과실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안 따진다. 그 다음에 디귿번.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금전상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주죠. 네, 그래서 디귿번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인데, 이제는 딱 한 가지 특징이 요거예요. 과거에 민총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붙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걸 완전히 깼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채권법을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채각에서부터 채총 그리고 민총 이렇게 강의를 해갈 것이다. 요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더 잘 될 것이니까 저랑 같이 공부해서 여러분들 합격해서 훌륭한 노무사 돼 보자고요. 더 잘 될 것입니다. 네, 기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